여러분 반갑습니다. 음악과 풍류를 사랑하는 자유인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에게 유일하게 삶의 중심축을 잡아준 건 다름 아닌 원불교였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타인의 시선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신을 더 바로 세울 수 있었던 데는 원불교 교법이 있었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음악으로 교법을 전하고 있는 이천교당 효산 박원효교도 초대했습니다. 효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효사님 오늘 효사님을 뵈니까 정말 복장이 남다릅니다. 20대의 멋진 청년 같은 모습으로 지금 나오셨는데요. 아마 뭔가 좀 특별한 음악인의 그런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데 효사님은 정말 오랫동안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과 함께 해온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동안 봉불식을 비롯해서 각 교당 행사마다 때로는 기타를 들고 때로는 대금으로 아쟁으로 네. 뭐 우리나라 국악기뿐 아니라 또 서양 악기도 이렇게 함께 연주를 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더 기쁜 그런 마음으로 행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특별히 기억나는 행사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야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야인 네. 음악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물론 연주회를 참석을 하게 되죠. 이런데 가장 기억났던 거는 내 개인이 기억났던 거는 금강산에 가서 대금을 가지고 갔던 그 느낌. 네. 왜 그 긴 대금을 산 꼭대기까지 가지고 갔느냐. 그래서 거기서 대금을 산조를 불렀을 때 사람들이 조용히 기다려주는 거, 듣는 귀를 네. 저에게 물려줬던 거, 탄성 자체, 그것이 내 마음속에는 가장 소중하게 닿았고 네. 네, 중간에 뭐 자산 상사님도 만나 뵙고 그랬지만은 네. 그때가 저는 그 민족을 좀 주장하고 싶은 네. 소리를 지르고 싶은 시간이 아니었나. 네. 가져가게 된 동기서부터 집에서 싸니까 그걸 왜 싸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난 대금을 부르고 싶다. 거기 꼭대기 가서 우리나라 악기 아니냐. 네. 우리나라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갔던 네. 거예요. 네. 그런 것이 저한테는 이제 많이 남는 거예요. 네. 머릿속에. 자랑스럽기도 하고. 원불교 청운회에서 주관한 도덕화량 대회 그렇죠. 때 이제 예, 금강산에서 멋진 대금을 들려줬던 얘기 잠시 후에 더 깊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그뿐 아니라 효사님은 정말 이 음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쁨조 역할을 했어요. 맞아요. 네, 효사님이 음악을 들려줄 때마다 맞아요. 그 교도들의 그 표정, 그 느낌은 어떻습니까? 마치 환갑잔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하면 그 제가 이제 그 분위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종로교당 같은 데서도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르신들은 벌써 제가 나오면 좋아하는 표정. 네. 그러면 생뚱맞은 노래를 하면 안 돼요. 네. 그 분위기에 딱 맞는 노래를 해주어야 어르신들이 나와서 춤도 추고 그 화답하는 모습이 너무 딱딱하지 않는 그러한 다가감으로 예술인으로 뭐 막 어렵게 등장하는 것보다는 네. 시루떡 같은 이렇게 다정한 이런 모습으로 공연을 했지 않느냐. 네. 하다 보면 공연의 틀이 약간 나로 인해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거는 중요치 않았어요. 네. 더 좋았어요. 네. 그래서 약간 벗어남이 그 틀려도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예. 네. 그런 공연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문 나가지고 오죽하면 지방교당에서 정읍교당에서 여기 정읍교당입니다. 정읍에서도 오실 수 없습니까? 그럴 네. 때 가고 싶은 마음이 그냥 굴뚝 같죠. 근데 이제 못 가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어디 여성회나 가서 이제 그 축하해주는 예. 걸 하다 보면 너무 딱딱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또 거기도 기쁨 줘야 되니까 네. 기쁨 줘의 역할은 기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그 분위기에서 기쁨 줘라면 교무님들이 우리 어디인데요? 꼭 와서 우리 무슨 잔칫날 좋죠. 예. 가서 해드리고 싶지만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는 거주 공간 주변에서 종로면 종로에서
종로는 행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음악을 해온 거예요. 네. 제가 삶의 뭐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뭐 최선을 다했지만 모르겠어요. 이제 최선을 다하죠. 네. 최선을 다해서 놀아주는 거예요. 네. 특히 효사님은 뭔가 정해진 오늘은 뭐 기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 그 분위기에 맞춰서 악기도 변경을 해가면서 맞아요, 맞아요. 하신다고요. 예. 그럼 뭐 악기를 대고 다 가지고 가야 되는 제가 건가요? 이제 차에 그때만 해도 이제 큰 밴을 타고 다닐 때니까 밴에 아쟁, 가야금, 검은고 뭐 이게 다 들어 있어요. 예. 전 피아노 빼고는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그때 가서 그 분위기가 뭐가 어울리겠다. 청소년들이 어울리겠다 싶으면 분명히 이제 찬조로 들어가죠. 가르침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 네. 최소한 저런 음악이 나오는구나. 근데 어르신들은 이제 어르신을 위주로 놀아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건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어르신이 나서게 하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길이에요. 네. 그 공연이 그 성공 여부는 어르신이 이러고 앉아 있으면 좀 안 돼요. 어르신이 좋아하는 곡으로 네. 선별을 해서 이제 해드려야죠. 네. 그게 이제 내 임무고. 설사 교무님이 바라는 거는 산조나 깔끔하게 하지. 이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건 아니었어요. 가사 보면 좀 변화가 와. 아리랑 해야 될 분위기야, 이 분위기가. 네. 그러면 진도아리랑으로 바로 돌려서 예. 기타가 좋겠어 하고 예. 네,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종교 의식, 또 특히 이 원불교 의식하면 왠지 그 엄중하고 장엄하고 숙연한 그런 분위기들이 많은데 잔칫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좀 무거운 분위기를 우리 효사님이 등장하면 뭔가 깨지면서도 그 대중은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깨져요. 사실 그런 숙연한 분위기를 어떻게 좀 이렇게 흥을 돋구는 분위기로 바꿔갈 때 그 우리 효사님의 그 당시 신경은 어떻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의도적이고 제가 종로교당에서 사회를 6년을 봤습니다. 교당 사회를. 종로교당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숙연해요. 항시 굉장히 숙연합니다. 뭐 하나 딱딱 떨어지는 소리에 신경도 쓰이고 사회 보는 시간에는. 근데 저는 그런 걸 별로 그렇게 기침까지 합니다. 아침에 제 거울을 보면서 제 마음을 봤습니다. 오늘 얼굴만 다듬을 게 아니라 마음도 좀 다듬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늦었을 때는 너무 그렇게 자연스럽네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내가 사실은 얼굴 보고 마음도 때로 거울 볼 때 얼굴도 보고 마음도 봐요. 야 이놈아 너 왜 마음은 안 챙기니 이렇게. 그러니까 교도들이 막 웃습니다. 그러면서 그 숙연함이 내 말 아까 방금 던진 그 말에 막 웃어요. 네. 제가 마음을 닫고 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분위기를 좀 바꾸면서 내가 사회를 이렇게 즐겁게 보게 자유로움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타나도 깔끔하게 사회를 볼 수 있도록 나를 겁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이 제가 좀 자유인으로 살아온 덕태가 아닌가. 그렇군요. 가는 곳마다 흥을 돋구고 또 그 분위기에 맞게 행사에 맞게 이렇게 잘 하는 그 계기가 아마 이렇게 법회 사회를 오랫동안 보시면서 많은 교도들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노련하게 또 연습해 오신 그런 덕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사님은 고향이 정말 원불교에서도 많은 교무님들이 배출된 고장. 그 이름 높은 남원 수지 마을이에요. 네, 고향이. 그리고 수지 교당을 또 오랫동안 다니시기도 했고요. 고향 얘기를 듣고 싶어요. 원불교와 어떻게 이렇게 또 인연을 맺게 된 건가요? 그 얘기 있잖아요. 제가 딱 철이 들으면서 아마 귀가 열릴 때 연불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버지 그때 연세가 많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40한 중반도 안 됐는데 이게 휴유암 좌선문 다 외워요 제가. 아침 독경 시간. 그러니까 아침 이제 4시가 되면 그게 내가 이제 아버님으로부터 사람으로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들이. 예를 들어서 일원상 소원문 그 뒤에 하시는 게 금강경 또
반야식 그땐 다 했어요. 효요암 좌선문. 네. 아버지가 하시는 거 다 하는데 문을 전부 열어놓고 하시니까 전부 열어놓고 너무 추워요. 이불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아버지가 겨울에도 문을 열어놓고 하세요. 이제 예. 먼지 털고 막 난리 나시는 거예요. 공기를 좀 그건 청정하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 이제 일어나로 깨우긴 좀 미안했는지 학교 다니기 전이니까요. 그게 내가 어렸을 첫 기억이에요. 예. 잠을 안 자면 일어나지. 뭘 눈을 동글동글 두르고 있으면 잠이 오니? 그럼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이제 새벽 아버지가 4시에도 불구하고 네, 아버지가 앉는 자세로 그렇게 앉아. 그러면 이제 네. 앉아서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똑같이 있는데 언제 끝날까? 이 긴 시간을. 근데도 머릿속에 외워지는 거예요. 네. 부자 선자는 수다로지 선하여 당자성 어린 정리 절단 그 사상하여 마음에. 불락혼심을 유지자요. 이게 이제 효요암 좌선문이에요. 네. 들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 이게 마음에 드는지는 모르겠어요. 노래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아버지가 대답을 해줘요. 이건 무슨 얘기며 거진 출진이라는 건 무슨 말이며 그렇군요. 사실 인정하는 거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인정을 못하거나 이해를 못할 나는 아니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삶을 이제 원불교를 다니시는데 이제 제가 수지교당을 나가 보니까 이렇게 지금 교무님처럼 까만 치마에 흰 저고리, 그때는 무명 저고리죠.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 때니까 교무님들도 고생 많이 하신 건데 그때 생각에는 교무님이 부자야. 제일 멋지고. 멋진 게 신문화니까 교무님이 이제 항상 따뜻하게 받아주고 지금 이제 안 계시겠지만 오로지 원불교와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이 일이에요. 그냥 가면 고구마라도 삶아준 거, 야 하나 먹고 가 이렇게. 예. 그거 먹고 탁구장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작은 탁구장에서 놀이도 좀 하고 그렇게 된 게 내가 이제 어린 배경에서 원불교를 접하게 된 진실한 마음이에요. 조금도 다름이 끼지 않는 그리고 아버지가 스승으로 놓일 수밖에 없는 아버지가 존경의 대상이 되기 힘들어요. 사실 보통 아버지가. 근데 나는 아버지가 계속 존경의 대상이에요. 우리 지금 살아있는 오남매가 다 그럴 거예요. 야, 어찌 다행 아버지를 만나서 우리가 이런 성품의 소유자로 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 그걸 잊지 않아요. 누나도 그러며 형도 그러며 형님은 지금 종로교당에 나가시고 계시거든요. 제가 따로 떨어져 나왔지만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이 거의 원불교만으로 그러니까 다른 걸 종교 있는지도 모르고 원불교가 하나뿐이 없는 종교라 생각하고 살다가 기독교라는 게 있다는 걸 나중에 알은 거예요. 그랬을 때 특이했죠. 다름을 발견한 거예요. 아버님이 그렇게 신심도 철저하시고 특히 원불교 신앙과 수행의 대상으로 모시는 일원상을 또 제작하는 일, 또 불전 도구를 만드는 일에도 일구월심을 하셨다고요. 그쪽 방면에 이렇게 소질을 갖고 계셨던 건가요? 소질로 물론 아버지가 손재주가 굉장히 많으셔요. 손재주 아버지 손에 가면 다 고쳐지니까 오죽하면 아버지 태코가 무산인데 무산 박사라고 그랬어요. 고장난 시계, 라디오 할 것 없이 전부 고쳐내놓고 이제 사람들한테 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상산 이제 박장식 종사님. 종사님이 동생이에요. 이제 이 아버지고 형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어이 자네 말이야 손재주도 좋고 그런데 원불교에서 제가 듣는 얘기 전 들은 적이 없고 그분이 그러시더라 해서 제가 전하는 거예요. 단주도 없고 염주 그때는 단주라고 그랬어요. 염주도 없고 좌종도 불편하고 모든 불구가 지금 만드는 사람이 없어서 그걸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시작하신 거래요. 나중에 알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쪽 방면에서 이렇게 일하셨던 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태초가 된 거예요. 지금 적당히 맡길 데가 없다. 할 때마다 불편하고. 그러니 자네가 좀 해보면 어때 동생 이렇게 해서 그러면 형님 아버지는 원불교 일이라면 그냥 나서신 거예요. 이게 삶을 제껴놓고 나서시는 거예요. 공심이 철저하시네요. 그냥 어디 교당에 갔다가
염주 몇 개 하고 좌종하고 납품으로 갔다 그 교무님 사시는 거 보고 와서 밤새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잠을 자는데 운목이 걸레가 얼더라. 그 겨울에. 네. 거기서 교무님이 잠을 자는 거야. 내일 밥 먹을 거리가 별로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한탄을 하시더라고. 네. 그런 걸 네. 아버지가 몇 번 보시고. 네. 그런데 그 좌우지간 목탁. 나중에는 좌종까지 손을 대시고 좌종. 이제 교당용 일원상, 가정용 일원상. 이걸 이제 전문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건 서울에 와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지방에서는 그런 것들이 도구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었는데 서울에 오시면서부터 네. 이제 큰 일원상 2m짜리 이상 되는 것도 소독도 붙이고 네. 점점 이제 아버지도 기술이 발전되시고 좋아하시고 모든 분들이 보고 이제 금박 금부처님 원래는 말이야 이게 검은 거로 오게 돼 있는데 종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단다. 경제가 여유가 있으면 금박으로 하는 게 원칙이나 교당에 여의치 못하면 흙으로 해도 검은 걸로 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교당의 사정상 돈이 모아지고 금으로 해달라고는 아버지가 그 순금 이제를 입히셔요. 네. 그 작업을 하시면서 저는 그냥 무심히 본 거죠. 네. 아버지가 불고 납품하시는구나. 그 애로사항 같은 부모의 애로사항은 자식들은 잘 몰라요. 물어볼 걸. 아버지 뭐 힘들으세요? 이런 걸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아버지니까 다 잘하시고 저는 그냥 심부름. 나가서 금박 종로에 가서 금박 한 10박스만 달라고 그래라고 전화를 걸어주셔요. 네. 아들을 보낼 테니까 금박 그 순금이에요. 네. 10박스 보내주시고 갖고 오면은 네. 그 저만큼 큰 일원상을 이제 바르셔요. 그래서 이게 금이 3돈, 4돈 들어간 거야. 가득히 바르시고. 네. 그 오로지 아버지는 교당과 그 일원상 제자. 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아버지를 많이 만나요. 네. 어느 교당에 가면 이천교당 가도 아버지가 계시더라고. 아버지께서 제작한 그럼요. 일원상을 보면서 딱 보면서 너무 가슴이 찡해가지고 그러니까 웃기도 하고. 그냥 보면은 아시나요? 아버지의 작품이라는 이게 뒤를 딱 보면 이게 아버지 작품이구나. 이거는 언제적 만드는 거다. 또 진짜 놀란 거는 어디야? 저기 영남 알프스에 있는 그 훈련원이 있어요. 무슨 훈련이죠? 베네 청소년 훈련원. 네.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박 종사님 무슨 종사님인데 박은국 종사님, 향타원 박은국 종사님. 그분이 그 감사패 받은 거 그 액자도 아버지가 만드신 거야. 딱 보면 알아요. 이거 아버지 작품인데. 딱 보니까 일원상도 거기에 그러셨고 여기서 기도실이래. 일원상도 할 때 제가 사진을 찍어 갖고 왔었어요. 참 아버지 아무 데나 가서 만날 수 있어서 참 다행한 일입니다. 네. 그러한 즐거움이 있죠. 교단 곳곳에 훈련원이며 교당이며 그 아버지의 자취를 볼 수 있어서 더러 만나서 얼마나 뿌듯하고 좋은 일이죠. 그럼 그때마다 형제가 나한테 전화해요. 아버지를 또 봤네. 어디 갔다 왔는데. 네. 어디 갔는데 아버지 작품이 너무 웃긴다. 그 작품이 아버지가 쓰시던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이를 쓰시거든. 아버지가 딱 보면 알아요. 이걸 사시려고 없으면 다 방산시장 다 돌아다니면서 사갖고 오셔가지고 그걸 쓰시는데 그 종이로 딱 들은 향타원님 거. 황타원님이 표창 받은 거야. 이제 정국사님한테 그게 걸려 있더라고. 이걸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누가 이렇게 드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군요. 기산 박근양 교도님이세요, 아버님. 네. 아버님을 이렇게 열반은 하셨지만 늘 마음에 모시고 존경하고 또 어쩌면 지금 이렇게 효사님이 원불교 신앙인으로 꿋꿋하게 또 음악을 통해서 교화하면서 살아오는 것도 그 배경에는 아버님의 그 신심, 그 장한 공심이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사님은 수지교당의 학생회나 청년회도 또 다니셨어요. 그때는 시골에는 학생회 청년회가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교도 숫자가 좀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해나가고 네. 학생들은 이제 거기가 예를 들어 탁구장이 있다든지 그래서 비교도도 네. 거기가 놀이터가 동네 놀이터가 된 거예요. 거기가 목욕탕이 그 원불교 하나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목욕을 자주 하는 건 아닌데 자기가 나무를 가져가서 물을 받아가지고 철 목욕탕 가마솥에다 물을 끓여서 거기 가서 목욕을 시켜요. 그런 열악한데 아버지가 자주 이제 그걸 벌리셔요. 그 일을 식구 다 데려가서. 그럼 누나도 가서 빨리. 아니 그 직접 불을 떼갖고 불을 떼가지고 물을 거예요? 데워서 그 물을 옮겨서 목욕탕 욕조에다 부어서 그걸 식구가 다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때는. 어디 추워서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원불교가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건 잔치 원불교 잔치는 동네 잔치. 그 열악한 걸로 말하면 재밌는데 악기가 없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제가 어려서부터 노래를 잘했던 것 같아요. 꼭 저만 시켜요. 그러니까 잘하니까 시켰겠지 속으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뻔뻔하게 나서기를 좀 좋아했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나 나서기를 좋아한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북이 상당히 큽니다. 옛날에는 원불교에 다 북이 있었어요. 쿵쿵 치면서 이제 불자야 하면서 이제 이 노래를 부르는 쿵딱딱 쿵딱딱 치면서 그 성가도 다 글루지도 했고 그 북이 동네에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잔칫날이 벌어지면 그 교무님이 이제 북을 치면서 어르신들한테 잔치상도 열려주고 그러한 유일한 곳이기도 했어요. 문화의 뭐 전령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이기도 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청소년 활동 뭐 이런 것이 조직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거나 그러지도 않고 감히 꺼내지도 못했어요. 그럼 아마 그런 게 있으면 어르신들이 못 나가겠을 거예요. 무슨 중성활동이야. 사실 그 어두운 시대니까 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 시절 거기서 보내고 이제 아버지는 서울로 오시고 저는 약간의 그 이제 지방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로 전학을 와서 이제 약간의 이탈을 한 거죠. 뭐랄까. 이제 이탈 얘기가 나오기 직전에 그 우리 수지교당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싶은데 특히 이 남원 수지교당은 우리 효사님 집안도 그럴 거고 정말 내로라 하는 많은 어른들이 전무주신으로 배출이 됐어요. 출가를 많이 하셨고 특히 그 가운데에 서타원 박청수 종사님 같은 경우 특별한 인물 또 배출이 돼서 교단에 또 교단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 역할을 해오고 계신데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자랑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숙여져요.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구나. 분야가 전문 분야가 저 분야면 공력을 다하면 청수교무님 같이 저럴 수도 있구나. 그냥 이론상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보는 거예요. 공심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공심으로 꽉 차서 질의문답 시간이 들어와도 교전이구만. 이러한 마음. 그러나 어찌 이제 부드럽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집안에 이제 그러신 분이 딱 나오게 돼서 맨 처음에 이제 그러시다고 날 때 동네에서는 별로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동네에서도 최고로 이제 그렇게 변화가 왔어요. 뭔가 그래서 원불교의 인식 자체가 원불교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거라고 말씀하시면 계급 사회고 그건 아니고 이뤄놓으신 일이 많은 거지라고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으로서 이뤄놓을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 8맞이기 농사로서 족한 사람이 있고 100맞이기를 줘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분은 그 만석 평야를 다 줘도 농사를 지으실 분으로 우리는 법으로는 그렇게 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 수지교당에서 48명이래요. 전무주신들이. 그 우리 마을에서 박씨 집안에서.
근데 저희 누님도 전부 출신 나갔다가 아버지가 이제 시켰죠. 근데 너무 아파하니까 누나가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네. 나간 지 뭐 1년인가 있다만 했으니까 아버지가 그러시더래. 네가 교당에 폐를 끼치겠다. 몸이 약해서. 그러니까 이제 교무님이 맨날 약을 사다 주고 그러면 사가에 있는 것보다 못하다. 네. 원불교를 도와주는 네가 구도 일림으로 나가서 일을 하라고 했더니 야, 누님 말씀이 그래요. 왜 누나 나하고 10살 차인데 네. 돌아오시게 됐나?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원불교에 폐를 끼 맨날 병석에 누워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철수를 시키신 거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각대학 들어가서 공부해가지고 네. 했을 텐데 네. 라는 말씀으로 이제 하시길래 네. 그랬나 보다. 네. 우리 집안이 좀 네. 그러면 이제 한 명 붙어 49명 될 뻔했는데. 예, 그렇군요. 네. 앞서 이제 그 그리운 그리고 늘 마음에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수지 교당을 떠나서 이제 서울로 오시게 된 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서울은 이제 우리 집안이 다 이사를 와요. 아버지가 이제 이사를 오시면서 네. 그때부터 아버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상에 손을 이제 직접 대시게 되며 대이론상 제작도 하시고 예. 그러면서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 이건 내 사업이고 특히 이제 종국사님께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유촉의 말씀도 남기시고 네. 그냥 이건 분명히 꼭 이렇게 해야 돼. 그걸 깊이 받아쓰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버지 오죽하면 이런 얘기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거 얼마나 남아? 근데 진짜 이걸 물어보게 된 동기가 네. 제가 이론상이 너무 크니까 택배가 없었어요. 그때는 화물도 안 내려가고. 그렇죠. 근데 예. 영광교당에서 이제 아마 선원에서 그걸 시켰던 것 같아요. 제가 네. 갔다 오고도 지금 기억이. 현재 영산선악대학교. 예. 네. 그거에서 시켰는데 너무 크니까 싣고 갈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큰 차를 타고 다니니까 지붕에다가 그 차에 못 들어가고 지붕에다가 매달아서. 매달아 가지고 네. 지붕에 엮어서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한마디 물어볼 말 있는데 뭔 얘기야? 이거 얼마나 남는 거야? 네가 알아서 뭐해? 아니 이거 갔다 오는데 휘발유 값이 서울에서 영광까지. 휘발유 값이 제가 그때 그 차가 5,000cc예요. 5,700cc, 6,000cc예요. 예. 그 요즘 영화 배우들이 타고 다니는 그 벤이라고는 지금 다 타고 다니지만 그땐 저 몇 명 안 됐어요. 아버지 저 휘발유 값이 돈 많이 들어가는 차야. 그냥 갔다 와. 그냥 갔다 와. 네가 탈 만하니까 타겠지. 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네. 어머니 이거 얼마나 남는 거야? 그랬더니 이 가정용 액자 하나에 500원 남는. 그래서 내가 이건 가지고 내가 면목동교당 저 차로 얼마나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내 교통비가 더 들어가겠다. 그러고 막 웃었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걸 돈을 신경 쓰거나 너무 남기려고 한다 하면 그때부터는 이걸 손을 떼야 된다. 나쁜 마음이다. 마음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그리고 돈 벌라 하면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돼. 돈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네 말 맞다나 교통비 정도 남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아버지는 맨날 나 심부름만 시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농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서울로 와서 네. 제가 이제 아버지 따라 이제 네. 종로교당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쩌면 효사님은 그 아버지의 따뜻한 그늘, 예, 그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신앙인으로 또 정말 공신가로 원불교 교도로 물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정말 원불교 신앙인으로서 내가 원불교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이 삶을 멋지게 가꿔야겠다라는 그런 계기가 있으셨다. 예. 괴로워하지 않으면 행복함을 몰라요. 안다 하더라도 들어서 알고 이렇게 그러는 거죠. 그러리라 생각하면서 행복한 건데 원불교를 바로 알아야 바로 안다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원불교를 나가는가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네. 그동안에 내가 댕겼던 모든 시간이 왜 나갔는지 몰라요.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 원불교를 떠났어. 나가보자. 밖에서 보자. 내가 너무 믿어 의심치 않구나. 좋은 거지만 너무 믿어 의심치 않구나. 의심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뭐냐 도대체 이게. 나를 좀 바꿔보자. 그래서 원불교를 떠나서 이제 제가 그 동기가 상당히 한 15년쯤, 20년쯤 지난데 제가 철원으로 간 동기나 비슷해요. 이탈을 합니다. 30년 댕기던 종로교당을 떠나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어느 날 안 나오는 거예요. 형한테만 얘기를 형 좀 떠나고 싶다. 그때부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원불교를 매주 일요일 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가슴 아프죠. 근데 매주 일요일 날 산을 가는 거예요. 1000m짜리 산을 2개씩 넘는 거예요.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르면 다시 한글을 배워야지.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이제 교당 생각에 계속 이제 눈물도 나기도 하고 내가 오늘은 법회를 보겠지.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나를 못 찾는 거예요. 1000m짜리 산을 하루에 2개씩 넘어요. 고구마 4개를 감자 4개를 사놔서 이게 넣고 배낭에다 넣고 물 한 컵 넣고 이게 뭘까? 무지한 고생을 했어요. 정말 그 매일같이 이제 그런 음악 가르치고 남는 시간은 전부 다 산에 올랐어요. 그러던 때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 나를 못 찾고 나를 찾은 것이 전부 괴로움뿐이 없더라고요. 특별히 무슨 사물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뭐 먹고 살 게 없는 것도 아니고 누가 들들 볶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나를 압박치면서 괴로워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한 3년 흘렀을까? 교당 떠난 지 한 3년 흘러서 그리고 떠난 건 아니니까 위안을 느끼는 건 그래도 떠난 건 자식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있으면서 어느 날 새벽은 아닌데 새벽이라고 생각은 여명이 이렇게 눈에서 오더라고요. 번개불 같아요. 이 눈 밑에서 번개불 같은 게 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없이.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꼭 감정하는 것 같아서 눈물이 너무 나는데 그 기쁜 거는 날아갈 것 같아요. 내가 왜 산에 갔는지 거기서 그렇게 수많은 고통을 안으면서 울면서 산을 눈도 오는데 비도 오는데 그 멈추지 않고 그 넘었던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생각나면서 눈물이 나는데 이렇게 이런상 소문이 오는 거예요. 이런상 소문 매일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러는 건데 그날은 간절히 오는 거예요. 하도록 서원함, 합하도록 서원함. 그 구절 속에서 많이 울었어요.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그 내가 사는 아파트 혼자 일어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이런 부분은 어디다가 말을 할 수도 없지만 몸은 날아갈 것 같아서요. 어쨌거나 한 깨침 하나보다 그래 바늘구멍으로도 세상은 돈다더라. 이 작은 깨침이 뭐가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 그래 이거 하나 얻었다. 그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 남한테도 얘기하면 잘 모르죠. 그 기쁨이나 이 느낌은 잘 모르고 교당을 이제 철원교당을 쭉 하면서 웃었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철원교당 지나가면서도 안 갔어요. 등산 가려면 거기 지나가야 돼요. 안 가고 끝까지 가버리고. 그런 고행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게 너무 많아요. 제일 얻은 거는 이 산을 왜 넘을까? 혼자 막 헉헉대면서 올라가는데 이 산을 올라가는데 헬리콥터장이 한간에 중간에 딱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야 이건? 아니 이렇게 쉬운 거를 산 왜 이렇게 걸을까? 어느 사람은 이거에도 올라왔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꼭대기 굴리니까 꼭대기도 이렇게 헬기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헬기장의 그 기쁨. 아니 내가 올라간 정상을 밟은 기쁨보다는 너는 아니다. 이게 아니구나. 수행은 이쪽 길이구나. 네. 몸속 모든 걸 겪은 정상이 네. 수행의 끝이다 라고 본다. 그러니 앞으로 즐거운 날만 남은 거냐. 500생이나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잠시 제가 끝날 애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화급하거나 다급하게 뭘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때 못 이루면 다음 생에 또 하지 뭐. 얼마나 재밌냐 이거. 목표가 이미 그렇게 돼 있는데 제일 즐거운 거예요. 네. 결국은 참 나를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의 본래 모습, 그 모습을 찾기 위해서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부어진 걸 다 털어버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벼웠겠죠. 네. 나를 억눌렀던 모든 시간. 이걸 아무 때나 왔던 거는 전기가 일어나듯이 오는 시간. 네. 그런 거였어요. 그런 깨침들이 우리 효사님의 삶을 더 멋지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악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효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앞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말 노래에도 일가견이 있으시고 북을 치면서 교당의 어르신들 흥을 돋구는데도 한 몫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기타 연주를 좀 본격적으로 배우는 기회가 됐는데 어떤 기회였습니까? 기타를 하게 된 건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됐을 것 같아요. 그 먼저 이제 기타는 제가 노래자랑을 나가요. 노래를 잘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네,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때. 노래 이제 KBS 노래자랑. KBS죠. 네, 지방 KBS. 네. 거기서 하는데 거기 가서 어린이는 상을 안 주는데 이 어린이는 노래를 워낙 잘해서 장려상을 주겠대요. 네. 그래서 장려상을 받아온 게 뭐냐면 스탠이 그때 없을 때예요. 스탠레스. 네. 아시죠? 양은 말고. 네. 그거 다라이를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받아갖고 오니까 어머니가 세스대야? 세스대야. 요새는 그거 하나를 받아갖고 오는데 노래자랑의 장려상이 세스대야. 세스대를 또 멋지네요. 너무 웃기죠? 딱 그걸 받아갖고 와서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좋아하셨겠네요. 어머니 많이 좋아하시죠. 이거 뭐 가보지. 그때 당시에는 네가 참 너 노래 잘하는구나. 어머니가. 근데 거기서 기타 치시던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방송국의 관계자가 너 음악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 소리는 음악 선생님으로부터도 들었어요. 음악 선생님이 아니고 시골에는 음악 선생님이 따로 없고 담임 선생님이 풍금을 치면서 이렇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너 남아봐 그래요. 나는 저는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1등을 했어요. 반장을 1학년서 줄반장을 했어요. 네. 사실은 공부 안 해도 집에 가서 공부한 적도 없는데 1등을 해요. 그러니까 반장 남아봐. 그래서 난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남으라는 것 때문에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눈에 보이네 엄마 아빠 웃는 얼굴 눈에 보이네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런 노래를 시키면서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하면서 해요. 발성 연습. 발성 연습을. 근데 왜 나만 시킬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음악에 좀 소질이 있구나를 그때 조금은 발견하고 나가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좀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음악 선생님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구도를 하고자 하면 대도사님이 계셔야 때 헛듯이 스승을 만났어야 되는데 스승을 올바른 스승을 만났으면 그러면 이제 지금은 그런 생각이 바뀌었어요. 네가 올바른 스승을 만났으면 그 스승을 겨누려고 했으면 이렇게. 하지만 모르니까 음표가 왜 붙는지가 의문이 갔어요. 샵이 왜 붙고 플랫이 왜 붙는지를 몰라가지고 조카가 이제 여기서는 말을 안 하지만 서울대 댕기던 애가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조카예요. 집안 조카. 그래서 내가 일로 와봐. 전에 방학이야? 네. 아들 왜 그래? 이렇게 이거 오선지 있잖아. 이거 음표 이거 왜 붙는 거야? 그냥 노래하는데 이게 왜 필요해? 이게 물으니까 아재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서울대생도 몰라요. 나는 이제 그때 내 생각은 서울대 집안에서는 자꾸 서울대를 이제 전부 사이클이 서울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니 자네 서울대생이잖아. 그 사람은 황당한 거죠.
그래. 아니 서울대생이 이런 것도 몰라? 근데 무슨 서울대생이야? 아, 전 과가 달라요 아직. 그 소리 못 알아들었어요. 과가 다르다는 걸. 다 박사인 줄 알았어요. 예. 그 물어본 데가 없었어요. 물어볼 데가. 사실은. 그래서 그게 쭉 꾸준히 갔으면 괜찮은데 그냥 노래 쪽으로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타를 이제 그분한테 배우기로 하고 몰래 살금살금 댕기는 거예요. 네. 음악을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까는 음악 쪽이고 음악으로 이제 빠져서 기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기타는 몰래 숨겨가지고 집에 다락에다 슬쩍 올려놓고 하는데 아버지는 몰리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배우는데 그 선생님이 이놈 봐 엄청 빨라. 방송국 관계자. 얘는 뭐라고 얘기만 하면 그게 와. 악보 안 줘도 다 해. 소리만 듣고도. 예. 그때는 악보가 별로 없었어요. 악보 구하기가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로 띠디디 이렇게 하는 거야. 띠디 이렇게요. 그거 그래, 듣고 그렇게. 그대로. 그렇게 이제 배운 거예요. 그때 아마 조금 뭐라 그럴까 환경이 서울에서 하는 환경이었다면 변화가 컸죠. 예. 무지한 변화가 컸죠. 네. 음악도 하고 음악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타를 만지게 된 동기가 거기서. 예. 사실 지금의 그 아내분도 기타리스트와 가수와 이 팬과의 관계에서 발전을 해서 또 인연을 맺기도 하셨다고요. 네, 지금 와이프, 지금 와이프나 마지막 와이프는 똑같이 와이프를 만나게 된 건 결혼의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노래를 우연히 그 와이프가 이제 그 샵을 해요. 옷 가게를. 네. 근데 딱 그 바바리가 필요해서 딱 들어갔더니 기타가 놓여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가 막 기타가 놓여 있으면 우선 정감이 가니까 딱 만지게 돼요. 그리고 노래를 하게 돼요. 네. Oh my love 이런 노래를 My darling I hungered for you 딱 하니까 그 노래가 그때 이제 엄청나게 유행할 때예요. 네. 자기는 그때 자존심 있으니까 말은 안 하지만 나중에 당신이 그 노래할 때 난 정말 배운 가수. 너무 열정적으로 하고 막 높은 소리 나가던 네. 막 솔라 시까지 나오고 네. 땀을 벌벌 흘리면서 노래를. 네. 그때 이미 그룹 사운드를 네. 결성해서 활동을 하실 때였어요. 그때 이후죠. 그 이후. 예. 그 이후 군대 갔다 와서 만났으니까 그룹 사운드에서 활동을 할 때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야간 무대를 나가요. 그때 가발이라는 걸 처음 써봤어요. 빡빡머리 깎으니까 저녁에는 기타를 치러 나가려면 네. 이렇게 좀 길어야 돼요. 인조가발 덜렁덜렁한 걸 여기 이제 덜렁덜렁한 걸 쓰고 이제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이 가발에 가서 이제 네. 저녁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네. 기타 치시는 스승이 네. 너 저녁에 나와서 여기 하면 돈도 좀 주니까 나와서 여기 열심히 해. 예. 근데 이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재밌기도 하고 네. 사회인이 되는 과정인가 보다. 그런 과정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룹을 하자. 그래서 예. 그룹이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해서 짜가지고 들어가면 이때 네. 그 1년이라는 시간을 공부를 해야 된대. 그룹에 맞는 곡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드럼, 기타, 싱어, 세컨드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5명이 예.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요? 집을 가출을 가죠. 어디가 연습을 고등학교 시절에 네.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먹을 것도 그때는 먹을 거 그런 거 없는 것도 상관없이 나갔던 거예요. 딱 나가서 보니까 음악이 좋아서 예. 네,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야, 이제 네 집에 가서 국수를 좀 가져와. 그냥 도망 나왔는데 가출한 사람이 가출한 사람이요. 다시 가서 국수 가지고 진짜 고생하면서 그래도 음악이 좋아가지고 네. 오죽하면 방에 불 뗄 연탄 그때는 지금 건국대학교 옆이 완전히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건국대뿐이 없었어요. 그 밭이었어요. 왜 떨어진 집 하나 얻었어요. 네. 할머니가 세를 줘가지고 뭐 그때는 뭐 싸니까 1,000원만 줘도 얻으니까 얻었는데 방에 불을 뗄 게 없어서 이렇게 4명이 이렇게 이불을 하나 놓고 잤는데 발바닥 있는 데가 녹아서 물이 흥건하더라고요. 얼음이 녹아가지고 네.
그렇게 얼마나 추웠을까요? 추웠으니까 이제 발의 기온으로 이 방자리 입을 녹은 거야. 그래도 감기도 안 들고 그날 그리고 또 나갔다 와서 바로 하고 야, 어디 팀에 가서 정보를 알아갖고 와서 악보 하나 얻어오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알 수가 있나요? 그때 악보가 없으니까 오로지 듣는 건 FM 방송. FM이 아니고 AFKN 미군 방송. 네. 거기서 나오는 팝송 그때 녹음기가 없잖아요. 외우는 거예요. 빰빰빰빰빰빰 왜? 그다음 소절 네가 왜? 빰빰빰빰빰 빨로 악기로 돌아가면서 외우는 악기로 만들어. 아. 여기 같아. 빰빰빰빰빰빰. 뭐 빨리 악보 적어 이제. 도미솔 이렇게 적어요. 예. 그렇게 나가서 한 곡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 기쁨. 야, 우리도 이제 뭔가 되는가 보다. 그래갖고 이제 시험을 보죠. 쇼단에. 예. 8군 쇼를 나가려면 시험을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걸 직접 봐야 돼요. 지금 동영상이 지금 있잖아요. 그땐 직접 그 나오는 쇼 대장 앞에서 보고 괜찮는데 니들 몇 살이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심사위원이. 네. 예. 제 고등학생이란 말을 참아 못하고 대학생인데요. 그래? 몇 살인데 인마? 근데 말을 해버린 거예요. 19살인데. 이건 고등학생 아니야? 예. 근데 너는 왜 이렇게 기타를 잘 치니? 그때 말로도. 네. 효사님께. 네. 넌 기타를 잘 치니? 진짜 멋지다. 그래서 나는 그럼에도 기분이 좋았고, 내가 리더를 해야지 이 팀을. 그래서 이제 끌고 나간 거예요. 이 팀을 내게 살리는 사람도 되며 매니저도 그 똑같은 나이인데 똑같은 그룹의 리더군요. 매니저도 해야 되면 못 먹고 살면 국수라도 삶아 먹여야 되며 악기 잡혀서 밥 먹고 있는 악기 찾아와야 되며 전당포에다 악기를 잡히고 세상에 저거 없는 날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다시 이제 찾아올 때까지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4천 원 있어요. 어머니는 아들 편이에요. 사람이 다시 또 들어가서 살짝 들어가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왜 왔니? 4천 원만. 그때는 동급 5급 공무원이 8천 원 받을 때인데 4천 원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요. 어머니 4천 원만 만들어줘요.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내가 알았어.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어머니의 그 자녀에 대한 근데 반지가 없어. 그 다음에 다 팔아서. 팔아서 주신 거예요. 네, 그런 시절로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폐를 끼친 거지. 아니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정말 그룹 사운드를 결성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선회를 좀 했어요. 이 가야금 우리 국악 쪽에도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시게 됐어요. 제가 이제 음악을 그만두려고 사실은 이제 그 팀을 떠날 때 군을 가게 돼요. 군을 갈 때는 같이 못 가니까 군의대로 가야 되는데 4명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못 가니까 제가 기피를 하게 돼요. 군을 피하고 안 가버려요. 그리고 음악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는 병무청에서 잡으러 왔더라고요. 밤에. 한밤중에. 한밤중에. 이름을 딱 불러서 나는 무턱대고 누구니? 나갔더니 이리 와. 잘 됐다 이놈 새끼. 이미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준 군대를 갔는데 그러니까 음악을 못하죠. 그래서 이 기회다. 음악을 떠났자 좀. 그렇게 아버지가 싫어하고 하는 음악을 너무 오래 했구나. 그러고 떠나자 싶어서 사실은 음악했단 말을 그때부터 안 해요. 근데 영장은 딱 보니까 군악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선별이 됐어요. 너는 음악이야. 딱 이렇게. 그러니까 그룹 사운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알게 된 그때는 거예요. 이제 인터넷은 없었지만 여기도 털릴 만큼 털렸더라고. 그러니까 정보를 다 알게 된 거예요. 나름 털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군악 안 합니다. 딱 얘기했어요. 나는 음악을 안 합니다. 그건 네 맘이고 국가에서는 가래 너 군악으로 나는 군악 안 합니다. 이제 음악은 안 한다니까. 나 최전방으로 보내주세요. 왜냐면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제발 음악 이제 떠나야 왜 떠나려고 그랬을까? 뭐 별 힘만 드니까. 그랬던 시절. 너무 지쳤을 것 지쳐서 같아요. 이제 전방으로 최전방 보내주세요. 거기서 고생을 좀 해야 사람이 된다니까 내가 거기로 가야 되겠어. 근데 은근히 마음이 떨리기도 했어요. 너 존말로 올 때 빠질 때는 지금이야.
지금 일단 후방으로 빼자. 딱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너 지금 전방으로 배치가 돼 있어. 딱 뒤에면서 어디로 갔냐? 철원으로 돼 있대. 얘 얘기도 듣지도 못한 참 무섭기만 한데. 그럼 최후방이 어딘가요? 그랬더니 송추래. 송추. 그때부터 자꾸 음악길을 다시 열리더라고요. 음악으로 가더라고. 예. 그게 왜 그래요? 송추 딱 도착하니까 네. 군대 선배가 학교 선배가 송추의 사병계의 또 왕이에요. 이제 배추로는 그 사람 야 그러더라고요. 형, 너 군악대로 빠진 줄 알았는데 너 카드가 왔는데 너더라고. 카드가 먼저 가져. 우리 신상 카드가. 예. 근데 넌지 알았지. 딱 보더니 그냥 음악해. 그러더라고요. 해야 되나 보다. 이제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이제 군에 가서도 네. 야전 무대라는 걸 만들어요. 네. 다시 드럼을 잡고 기타를 갖고 네. 즐겁긴 하죠. 네. 총보다는 네. 인문 공연도 다니고 해병대도 가고 막 이렇게 다니고. 뭐 악기 맡기지 않아도 먹고 지낼 수 있고. 그러니까요. 총 안 갖고 있어도 총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그게 내 운명인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는. 맞아요. 네, 운명이에요. 효사님의 이 멋진 음악의 삶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 돋고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이천교당 효산 박원효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효사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